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와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싸움 국공내전 7부입니다. 1949년 4월 23일 결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이 공산군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총통 대리였던 리충런은 광저우로 도망갔고 저장성 시커우에 있던 장제스는 리충런과 다르게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만이었죠. 난징이 위태로워진 순간부터 장제스는 여러 측근들의 추천으로 대만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에는 미군 기지도 있고 말이죠. 당장은 대만으로 가지 않고 중국 내 남부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항전할 것이긴 하지만 향후 계속 상황이 불리해진다면 장제스는 대만으로 가서 후위를 도모해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천천히 국민당 정부의 재산과 군사 장비들을 대만으로 보내고 있었죠. 반면 리충런은 대만으로 넘어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어떻게 해서라도 남기를 원했죠. 당장의 전쟁을 위한 자금과 군장비가 필요한 상황에 장제스가 이것들을 대만으로 옮기고 있으니 리충런은 이를 말도 안 된다고 여겼고 광저우로 후퇴한 뒤 장제스와 이 때문에 충돌하였죠. 그런데 국민당 정부가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난징 함락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도 랴오선 전역이라든지 화이하이 전역이라든지 핑진 전역이라든지 공산군은 어떻게 국민당군의 약점과 진군 방향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딱 그것만 노릴 수 있었을까요? 국민당 정부와 국민당군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도 많기는 했지만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국민당 정부의 모든 정보들이 다 새고 있었습니다. 중일 전쟁 시기 표면적으로나마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 중국 공산당 대표로 저우언라이가 국민당 정부 내부에 있으면서 사회 각계각층 저명 인사들을 포섭하고 다녔습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 공산당 내 정보국을 이끌던 수장으로 각종 유능한 스파이들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아주 악명 높은 유명한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한국 전쟁에도 강력하게 개입했던 리커농이죠. 리커농은 저우언라이가 육성했던 스파이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최정예 스파이였습니다. 나중에 미국 CIA에서는 리커농을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할 정도였죠. 국공내전 당시 리커농이 공산당의 스파이로서 잠입했던 국민당 정부의 기관이 다름 아닌 국민당 정부의 첩보 조직이었던 중앙조사통계국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정보기관에 공산당의 스파이가 잠입했으니 국민당 정부와 국민당군의 정보가 공산당에게 전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장제스가 국공내전에서 완패하고 나서 장제스는 나는 군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정보에서 패배했다라고 말했는데 장제스가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국공내전에서 가장 중요한 승패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정보전이었습니다. 난징을 함락한 중국 공산군의 다음 목표는 상하이였습니다. 일전 난징 방어전을 위해 국민당 정부 내에서 이 장제스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탕원부는 양쯔강 전역을 방어하는 것보다 상하이를 집중 방어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난징을 사실상 버리는 행위였으며 장제스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상하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총통 대리였던 리충런은 난징 방어 강화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탕원부의 제안을 무시했지만 탕원부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은 전부 자기 멋대로 상하이 방어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인근에서는 꽤 넉넉한 국민당군 병력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장제스는 상하이에 있던 주요 화기와 장비들을 상하이를 통해 대만으로 옮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20만 명의 국민당군이 상하이 인근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사용할 무기와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산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난징 함락 후 공산군은 새 방면을 통해 상하이로 진격하자 상하이 교외 지역에 있던 국민당군은 무려 8만 명을 잃고 전부 상하이 도시 한 곳으로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항저우도 함락되었죠. 상하이에는 문화재들도 많고 인구도 많고 외국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으며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산군도 상하이 공격에는 강력한 중화무기들을 사용하기가 곤란했죠. 사령관 덩샤오핑은 상하이의 퇴로를 끊고 상하이 외곽의 국민당군 방어체제를 부순 뒤 상하이를 완전하게 포위하였습니다.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승리는 공산군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상하이를 말려 죽여가다가 상하이에 주둔 중이던 국민당군 내 공산당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상하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틈을 타 공산군은 상하이로 침투, 1949년 5월 27일 상하이도 함락되었습니다. 탕원부는 상하이를 빠져나와 도주하였죠. 이후 공산군은 더욱 진군하여 난창, 우한, 푸젠 등 중국 서남부와 남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 전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후난성에는 후난성의 상계군벌 출신이었던 탕성즈가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함락 위기에 처했던 난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자원하며 장제스를 감동시켰던 군벌이었는데요. 후난성에서도 공산군과의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세가 도저히 국민당 쪽에 없자 탕성스조차 공산군에게 항복해버리면서 후난성도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후난성까지 함락되면서 이제 공산군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민당 정부의 새로운 근거지였던 광둥성의 광저우와 국민당군의 주력 부대였던 개개군벌의 근거지 광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한편 베이핑으로 근거지를 옮긴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 중앙은 이제 정식적인 중국 정부 수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국 80%를 중국 공산당이 장악했고 중국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건 아직 국민당 정부가 최소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남쪽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으니 정통성이었습니다. 청나라 멸망 후 중국인들이 여기는 정통 중국의 국가는 순원이 세웠던 중화민국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중화민국은 장제스에게로 이어졌죠. 순원에 대한 상징성이 남달랐기에 중국 공산당은 순원의 흔적을 어떤 식으로라도 본인들과 연결지어야만 했죠. 이에 마오쩌둥이 생각해낸 묘안이 있었으니 아직 살아있던 순원의 아내 숭칭링을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숭칭링은 상하이에 거주 중이었고 상하이가 공산당 수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마오쩌둥은 숭칭링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숭칭링을 회유하고 포섭한 결과 숭칭링은 조만간 있을 정치대표 회의와 중국 정부 수립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옵니다. 1949년 8월 28일 숭칭링은 베이핑에 도착하였고 마오쩌둥은 숭칭링을 극진히 환영했죠. 숭칭링은 공산당의 중국이야말로 남편 순원의 중화민국을 계승한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표방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정통성도 갖게 되었죠. 중국 공산당은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를 통해 본격적인 정부 구성 준비에 들어섰습니다. 준비를 마친 인민정치협상회는 9월 30일 폐회를 하였으며 곧이어 중국 공산당의 정식적인 새로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그렇게 지금의 중국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수도가 된 베이핑은 베이징이 되었죠. 중국의 국가원수는 기존 중국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마오쩌둥이 주석으로 취임하였죠. 정원라이는 외교부 부장 겸 국무원 총리가 되어 중국 정부의 2인자가 되었죠. 아울러 마오쩌둥은 중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의 개국 원수 10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을 중국 10대 원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오쩌둥이 아직 중국 공산당을 장악하기 훨씬 이전부터 마오쩌둥과 함께 홍군을 이끌며 오래도록 마오쩌둥의 군사적 오른팔이 되어주었던 주더입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당시에는 주더가 나이가 많아 현장에서 직접 뛰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홍군을 이끌어온 경력으로 팔로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 1인자가 되었죠. 5개의 야전군을 모두 아우르는 총사령관으로 공산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북야전군, 즉 제1야전군을 이끌었던 사령관 펑더화이였습니다. 중국 공산군의 상징적 서열 1위는 주더였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며 사실상 실권을 가장 강하게 발휘하던 군 지도자는 펑더화이였습니다. 중국 정부 수립 후 국방부 부장이 되었으며 나중에 한국전쟁에 개입했을 때 중공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했죠. 세 번째 원수는 동북야전군, 즉 제4야전군의 사령관 린비아오로 국공내전에서 동북지역을 제패했던 사령관으로서 군사적 재능만큼은 펑더화이에 준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린비아오는 나중에 한국전쟁 때 중공군의 개입을 반대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네 번째 사령관은 중원야전군, 즉 제2야전군의 사령관이었던 류보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령관은 허룽, 여섯 번째 사령관은 화둥야전군, 즉 제3야전군의 사령관 천이, 일곱 번째 사령관은 제4야전군에서 린벼오를 보필하며 제4야전군의 정치위원으로 있던 러룽한, 여덟 번째는 국공내전 당시 산시성의 군벌 옌시산과 싸우며 그를 막아낸 쉬상첸, 아홉 번째는 중국 공산군의 다섯 번째 야전군인 화북야전군의 사령관 내룽전, 그리고 열 번째는 중국 정부 수립 후 베이징 시장이 된 예제닝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국가 정부를 수립한 공산당 정부는 이제 마지막 국민당 정부의 숨통을 끊기 위해 남진합니다. 국공내전의 마지막 8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